안녕하세요. 캐시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캐시의 종류, 캐시 대상과 전략, 그 다음에 유지 및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디스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캐시의 개념과 기본 원리입니다. 캐시는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나 값을 미리 복사해 놓는 임시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요청이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전달이 되고 바로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과 그리고 여러 경로를 거쳐와야 하지만, 캐시는 그 뒤에 경로까지 진행을 하지 않고 캐시 저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바로바로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캐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요청과 그 다음 요청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캐시 저장소에 이 데이터를 바로 줄 수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캐시의 첫 번째 요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저장된 값이 없기 때문에 이제 캐시 미스, 즉 캐시에 데이터가 없어서 원본 저장소에 접근을 해서 가져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저장소에 요청이 전달이 되게 되고, 이 응답 결과를 클라이언트한테 바로 주지 않고 캐시에 저장을 한 다음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요청부터는 이런 4단계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캐시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가 바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이 가는 캐시 히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일련의 과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요청부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캐시의 주요 목적은 먼저 첫 번째로 메모리 병목 현상을 막아준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이 매우 간소화되기 때문에 응답 속도의 향상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모됐던 많은 리소스들을 절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캐시는 하드웨어와 조금 연관 지을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보통 데이터는 하드디스크, 즉 디스크라는 저장소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이 저장소에 요청을 해서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느리기도 하고 CPU까지 도달하는데 경로가 꽤 길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좀 더 가까운 곳에 데이터들을 위치시켜 놓는 하드웨어 캐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이런 하드웨어 캐시의 원리를 조금 차용을 해서 원래 데이터를 응답해 줘야 하는 서버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이 저장소들을 위치해 두는 그런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캐시 사용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브라우저 캐시입니다. 첫 번째 요청에서 저희는 이제 웹페이지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웹페이지, 즉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크롬과 같은 그런 브라우저에 캐시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곳을 찾아서 이 웹페이지, 이 도메인 페이지를 띄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첫 번째 요청이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도메인 서버에 요청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 파일들, HTML과 CSS 등등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응답 받아오게 되고,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전에 브라우저에 있는 캐시 저장소에 캐싱을 한 다음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보시면 다음 요청부터는 웹페이지, 즉 브라우저 캐시에 이 도메인 페이지 리소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원래 도메인 서버에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브라우저 캐시에서 바로바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캐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정적 파일들을 빠르게 응답해주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프록시 캐시입니다.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버를 대신해서 통신을 해주는 주체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시의 흐름은 이 위치와 상관없이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웹페이지를 요청을 하고 처음에는 브라우저에 있는 캐시에서 이걸 확인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프록시 서버가 이 요청을 가로채서 자기 캐시 저장소에 응답을 바로 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바로 응답을 해주고,
없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본 서버에 요청을 전달해서 파일을 받아오고 자기의 캐시 공간에 저장을 한 다음 응답을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라우저 캐시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청에서는 원래 도메인 서버에 요청을 전달하지 않고 요청을 가로챈 다음 자기의 캐시 공간에서 바로 데이터를 응답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서버 캐시입니다. 서버단에서 뭐 API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을 한 다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걸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버에서 뭐 메모리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 데이터를 캐싱을 해두고 API 호출을 받았을 때 이 메모리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 데이터베이스까지 연결을 하지 않고 바로 서버 측에서 응답을 해주는 것이 서버 캐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요청에는 API 호출이 들어오면 캐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첫 번째 요청이기 때문에 캐시된 게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꺼내오고 이걸 캐싱을 하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다음 요청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른 응답이 가능해집니다. 그 마지막으로 CDN입니다. CDN은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 서버까지 아무리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직접 매번 구글에 있는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가까운 CDN 서버는 전 세계에 좀 가까운 물리 서버를 둬서 원래 있는 서버까지 오지 않고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응답을 해줄 수 있도록 물리적인 거리를 줄인 서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CDN 서버에 응답을 해줄 데이터가 없으면 멀리 있는 원래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고 가장 가까운 CDN 서버에 이 데이터를 캐싱을 해두고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오는 모든 다음 요청에 이 CDN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응답을 해줘서 멀리 있는 원래 서버까지 네트워크 연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CDN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데이터들을 캐싱해야 하는지, 캐싱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고 그리고 캐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캐시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싱하기 적합한 데이터로는 다음 4가지로 추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읽기 작업이 빈번하지만 쓰기 작업은 상대적으로 드문 데이터, 그 다음에 계산 비용이 큰 데이터, 사용자 맞춤형이 아닌 여러 사용자가 공유한 데이터, 외부 API나 DB 호출이 많은 데이터, 이렇게 4가지로 추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각의 이제 캐싱하는 데이터들은 이러한 좀 큰 특징으로 범주를 나눌 수 있겠지만 이렇게 꼭 정답이랄 건 없이 각 서비스의 특징과 효율을 고려해서 적합한 데이터를 캐싱할 데이터로 추려내는 것이 좀 더 용이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캐시 전략과 패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평생 저장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성능 위해서 일시적으로 두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읽기 전략과 쓰기 전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캐시에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읽기 전략, 그 다음으로 데이터를 캐시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저장하거나 업데이트할지 결정하는 쓰기 전략들이 있습니다. 먼저 읽기 전략 중 첫 번째, look aside 패턴입니다. 이름이 거창하긴 하지만 단순한 전략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뜻하는 서버를 기준으로 먼저 캐시 공간을 조회합니다. 이때 캐시가 있으면 바로 반환을 받겠지만 없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후에 그것을 캐시에 업데이트한 후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전략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커스텀하기에 따라서 자주 쓰이는 데이터만 캐시에 올릴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첫 번째 요청이나 구현에 따라서 초기에는 반드시 캐시 미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느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읽기 전략 중 두 번째 패턴인 read through 패턴입니다. 사실 앞에 look aside와는 큰 차이는 없지만
캐시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그 책임자가 달라진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먼저 캐시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없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캐시 서버가 직접 DB를 조회하고 업데이트 시킬수록 책임을 서버에서 캐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단순히 조회만 하면 되므로 구현이 좀 간소화 되지만 캐시 서버의 책임이 좀 막중해지므로 죽지 않도록 복제나 클러스터, 인프라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캐시 전략 중 쓰기 전략으로 첫 번째 write around 패턴입니다. 쓰기 작업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작업이기 때문에 성능적인 고려가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write around 패턴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에만 변경 작업을 거치는 방법입니다. 캐시에는 별도 작업을 하지 않아서 속도가 빠르지만 캐시와 DB의 일관성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캐시 만료 시간을 짧게 조정하여 이 동기화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채택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write through 쓰기 패턴입니다. DB에 우선 저장하지 않고 변경된 데이터를 캐시에 먼저 담고 그것을 DB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캐시에서 조회도 빠를 뿐만 아니라 캐시와 DB와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DB와 캐시와의 동기화도 가능할 뿐더러 실제로 하나의 서버가 죽어도 복구시킬 수 있는 어떠한 좀 복구 데이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쓰기 작업이 많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이제 캐시에는 조회가 빈번한 데이터만 담는 것이 유리한데 이 쓰기에만 쓰였던 데이터가 담겨 성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write back 쓰기 패턴입니다. 쓰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변경된 데이터는 캐시에만 저장시키고 캐시 서버에서 일정 주기마다 비동기적으로 예를 들어 배치 처리를 통해서 DB에 적재시키는 방식입니다. 쓰기 시간이 줄어들어 성능적으로는 좀 많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만 캐시가 날아가게 되면은 데이터 유실 위험이 있어서 위험하기도 한 패턴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읽기 전략과 쓰기 전략을 본인의 그 어떠한 서비스적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활용하게 된다면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캐시 유지 그리고 주의사항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캐시 유지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캐시의 목적 자체와도 비슷합니다. 응답 속도의 향상 그리고 메모리 공간의 효율적 사용인데요. 어떻게 단순히 캐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게 이런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건지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캐시에 유지한다라는 것은 캐시의 적중률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DB까지 원래 요청이 전달됐던 횟수가 뭐 100만 번이라고 했다면 그 100만 번 중에 절반 이상 의미 있는 데이터가 계속 유지가 돼서 캐시 적중률이 높아져서 50%가 돼서 50%의 요청이 캐시단에서 처리가 돼버리면 데이터베이스 호출량도 50%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 시간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메모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캐시가 빠르게 응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하드디스크가 뭐 몇백 기가바이트, 몇 테라바이트 단위로 좀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반해 메모리는 보통 수십 기가바이트 정도 많으면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 한정된 저장 공간을 의미 있게 써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시 유지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캐시 유지 정책 중에 하나인 TTL입니다. TTL은 이 캐시에 담기는 데이터에 그냥 단순히 만료 기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삭제를 해주지 않으면 데이터가 영구히 보존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캐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의미가 없어지면 빨리빨리 데이터가 삭제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지속시간을 설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TTL 첫 번째는 위에 그림을 보시면 각 데이터별로 밑에 보시면은 뭐 많게는 30분, 적게는 10분 정도 이렇게 지금 만료 기간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분 뒤에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분의 만료기간이 지난 B와 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에서 삭제가 돼서 이렇게 아무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데이터가 쭉쭉쭉 정리가 돼서 빈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지 정책을 설정을 하면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한정적인 메모리 자원을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LRU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사실 CPU가 작업을 처리하는 그런 용어들과 비슷한데요. 그래서 LRU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사용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삭제를 하는 유지 정책입니다. 위에 보시면 현재 메모리가 꽉 찼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이 가장 최근에 사용한 데이터, 그리고 오른쪽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인 E를 추가한다라고 하면 가장 오래된 데이터인 D가 빠지게 되고 메모리에서 그 빈 공간에 E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E는 가장 최근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서 삭제될 우선순위는 가장 낮은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LRU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캐시 유지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FU입니다. LFU는 용어 자체에서 프리퀀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빈도수에 따라서 캐시를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메모리가 꽉 차 있는 상태이고 밑에는 이 데이터의 사용 빈도를 의미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많이 사용된 데이터라서 캐시 히트가 될 확률이 높은 데이터여서 메모리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야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상태에서 E와 C라는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는 요청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지금 현재 메모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는 삭제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E는 기존에 없는 데이터고 C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한 자리의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때 삭제를 해야 되는 기준은 가장 덜 사용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메모리에서 가장 적게 사용됐던 D라는 데이터를 만료시키고 이 빈 공간에 E라는 데이터를 새로 추가를 해서 메모리의 캐시를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C는 이미 기존에 있는 데이터지만 이 사용량만 업데이트를 해줘서 우선순위만 변경을 해줍니다. 이런 캐싱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사실 굉장히 뻔한 내용인데 민감한 내용들을 캐싱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그리고 캐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런 캐시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안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데이터들, 예를 들면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캐시를 해둔다면 브라우저 캐시나 이런 곳에서 쉽게 이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캐싱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레디스를 활용한 캐싱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캐싱의 어떤 방법론 같은 건데 그래서 실제로 캐시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보통 이런 캐시 저장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레디스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디스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와 같은 그런 장소에 저장하는 게 아닌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매우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는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디스크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디스크까지 가서 조회를 해오고 또 디스크는 팬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디스는 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메모리, 가까운 그리고 성능 처리가 빠른 메모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디스는 바이너리 세이프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의 형태로 실제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같은 것도 실제 이미지를 출력을 하게 되면 보통 그냥 막 문자열 형태로 막 출력이 되기도 하고 한데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자체를 그냥 아예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을 해버려서 이미지도 손실 없이 음원 파일도 손실 없이 저장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가 캐시 서버로 적합한 이유는 사실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던 캐싱하기 좋은 데이터들의 특징을
레디스가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그래서 메모리 기반 저장소로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캐시 유지 측면에서 TTL이나 휘발성 저장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초당 수십만 개 이상의 요청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클러스터 모드 지원으로 고가용성과 내결함성도 보장을 하기 때문에 레디스를 캐시 서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주 쓰이는 레디스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트링 타입입니다. 스트링 타입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키밸류 형태의 자료형으로 자바에서는 맵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키를 입력하면 밸류 값을 호출을 하게 되고, 이때 밸류는 보이는 건 문자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이트 스트림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원본을 그대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형태입니다. 자바의 리스트와는 약간 다르게 양방향 큐 형태로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도 넣고 뺄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넣고 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키 그리고 그 배열 인덱스 형태로 접근을 해서 리스트, 큐, 스택으로 전부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 높은 자료형입니다. 다음은 해시 자료형입니다. 해시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키 안에 여러 개의 필드와 값을 저장할 수 있어서 객체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살펴보면 레디스의 키는 단순히 문자열 하나로 정의되지 않고 이렇게 콜론을 기준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키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라는 것 안에 1, 2, 3번이라는 식별자, 유저라는 타입의 1, 2, 3번 식별자에 해당하는 밸류를 가져와 줘라고 하면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필드와 값을 불러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밸류 값 자체는 자바에 있는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밸류 자체도 키와 밸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표현할 때 이 해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타입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의미하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식별자는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나머지는 컬럼과 데이터로 이루어진 로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티드 셋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자료형이 있지만 현재 준비한 4가지 자료형 중에 마지막은 솔티드 셋입니다. 솔티드 셋은 키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스코어라는 별도의 우선순위 값을 매겨서 자동으로 정렬을 수행하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코어 값으로 정렬을 하고, 만약에 스코어가 이 화면처럼 150으로 같다면 다음에 이제 밸류 값에 있는 데이터를 사전순으로 정렬하는 중복이 없는 셋 형태의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랭킹이나 대기열처럼 우선순위가 중요한 데이터에 사용이 되는 자료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디스를 사용하기 위한 자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디슨과 그리고 레터스라는 2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자바로 따지자면 JDBC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디스는 고수준의 API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디스의 자료형 자체가 자바에서는 1:1로 매핑이 되는 그 자료형이 없는데, R맵 그리고 R리스트처럼 자바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객체 형태로 API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R맵으로 자료형을 선언하게 되면 레디스에 있는 데이터를 마치 자바에 있는 컬렉션처럼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환경, 레디스를 클러스터로 구성을 해서 분산 환경을 구성을 했다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분산락이나 고급 기능들을 구현을 해놔서 이걸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를 단순히 간단한 캐시가 아니라 분산 객체 저장소, 그러니까 분산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 레디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레투스는 예전 버전의 스프링 기본 라이브러리였는데, 레디슨과 반대로 낮은 수준의 API를 제공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레디스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빼와서 직접 이제 이 데이터를 뭐 직접 선언한 클래스에 매핑을 한다든지 하는 저수준의 API를 제공을 해서 직렬화나 락 같은 기능은 또 직접 구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만큼 내부 구조가 되게 단순하고
라이브러리 자체도 되게 작아서 빠르게 동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를 그냥 단순히 간단한 테스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간단한 캐시로 빠르게 사용을 할 때 이 레투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